뮤지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꼭 해야 될 그 오페라가 그 요 장미의 기사입니다. 이 장미의 기사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인데 이 사람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를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그너와 뭐 이 이전에 베토벤 뭐 이런 이제 독일의 음악 계보 브람스까지는 알지만 이분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바그너도 넘어선 사람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니벨룽의 반지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니벨룽의 반지 다 보시고 그 후배입니다. 독일 사람이고 바로 바그너 직소 후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64년에 태어났죠. 자, 1862년이 이제 뭐 말러나 60년, 62년이 말러나 클림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1860년대 이제 그 빈의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1949년까지 살았고 우리나라 그 애국가의 안익태 선생님이 이 사람이 이제 한테 밑에서 제자를 했었죠. 대단한 관현악의 대가입니다.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그래서 대략 몇 살 살았습니까? 한 80살 넘게 사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제 대본가가 또 꼭 알아두셔야 될 사람이 휴고 폰 호프만슈탈이에요. 네. 이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죽었죠. 이 호프만슈탈 이 사람은 짜즈부르크 페스티벌을 있게 한 거의 장본인이죠. 그래서 이 대본가와 작곡가 두 명이서 이제 서로 오페라를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9년부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교향식 아니고 오페라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렉트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예, 이런 그리스 비극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명이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래서 짜르부르크 페스티벌 그 시초가 누구냐 그러면 호프만슈탈 뭐 이런 사람 이름 대시면은 사람들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굵은 글씨 밑에 보시면은 위에서 한 6번째 줄 보시면은 드레스덴에서 초연된 작품이 18세기 중엽 마리아 테레지아가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정 시대 빈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가 뭐죠? 바로 장미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그 20세기에 했지만 배경은 합스부르크의 마리아 테레지아 그 모차르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장미의 기사. 요 시대의 배경 정도 알아두시고 장미의 기사란 말은 함진압이다. 그거 한번 줄거보세요. 이 그 은장미를 전달하는 그 결혼의 어떤 상징으로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그 여자를 서로 사랑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함진아비가 오징어 가면을 쓰는 이유가 그 얼굴이 장동건처럼 생기면 이제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오징어로 가리고 이제 그렇게 서로 결혼 전에 이벤트를 하는 거죠. 전령의 신 같은 거, 에르메스 같은 청혼의 전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도 이제 보면은 그런 부르조아와 부와 하지만 그 교양은 없는 그런 남작이나 후작들을 좀 비꼬는 이 스타일 자체도 오늘 할 순수의 시대의 그 뉴욕 상류층의 위선과 사치 이런 걸 좀 그런 패러디한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오페라가 여기서 이제 주를 이루게 되겠죠. 장미의 전달식 이런 거. 그런데 이 오페라 또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오페라 또한 뭐를 오마주 했냐면은 뭘 오마주 했겠습니까? 그 딱 2번 중앙에 나오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배역이나 그 스타일 자체는 사랑에 대한 바람둥이의 행각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한 메시지를 전달한 피가로의 결혼에 대한 오마주라고 거기 별표 좀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피가로의 결혼 알바비마 백작 그 남자에 대한 바람기를 여기서 누구를 했냐면은 밑에서 5번째 옥스 남작. 옥스 남작에 대한 그 어떤 추태죠. 미투. 바람, 결혼 전에 막 바람 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당시 이제 부르주아를 비판한 그리고 귀족을 비판한
그래서 합수부르크를 이제 비판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나머지들은 이제 중간에 뭐 1막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스토리들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피가를 결혼하고 남자가 바람피는 내용에 대한 이제 패러디 그런 겁니다. 자, 하나 넘겨보시면은 요게 그 짤즈부르크 페스티벌고 지금 DVD인데 뒤에 그 정원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배경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수억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연출하는 데가 저렇게 깨끗한 화면으로 배경을 만드는 길까지는 아주 그 비싼 연출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짤즈부르크 페스티벌이 대략 한 이제 10년 다 돼 가는데 요게 이제 명반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 3명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오렌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사람은 바지 역할이죠. 옥타비안이라는 그 함진 아비, 이 남자가 바로 장미의 기사인데 이거는 여자가 이 역할을 합니다. 여자가 이 장미의 기사, 남자 역할을 하는 걸 바지라 그러죠. 옥타비안. 이 여자가 밑에 그 흰 드레스 입은 젊은 여자 약혼자에서 그 은장미를 전달하다가 눈이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옥스 남작과 결혼해야 될 여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귀부인이 한 분 보이시는데 이 귀부인은 바로 옥타비안이라는 미소년이죠. 그 바지 역할하는 그 애인입니다. 옛날에 그 이런 시대 때는 귀족 부인이 어린 남자 애인 한 명 정도는 돕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사이인데 결국에는 이 젊은 그 약혼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여자는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건데 요 물러나는 이 그 귀족 부인이 상징하는 게 옆에다 화살표를 적으시면은 합수부르크 왕가예요. 이 여자가 안나 까레니나처럼 한 시대를 한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다 보시는 분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이 지금 귀족 부인이 상징하는 거는 합수부르크 왕가예요. 그리고 이제 조피라는 여자가 약혼자 흰색 드레스 입은 여자가 상징하는 거는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대. 그리고 옥타비안이라는 그 바지 역할의 그 남성은 젊은 미소년은 에르메스 같은 전령의 신이겠죠. 구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에 장미의 기사를 주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깊은 내용이 있는데 이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예요. 왜냐하면 좀 화려하고 왈츠도 나오고 뭔가가 좀 굉장히 좀 명품 같은 오페라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2막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막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은 이제 시간과 노세의 죽음에 대한 성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제 제가 그 겨울 학기 때 한 3부작에 거쳐서 모차르트와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 내용이 이제 그 순수의 시대와 좀 그 위선과 그 상류층의 문화가 당연히 좀 연결이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순수의 시대를 하기 전에 제가 요 간추린 걸 좀 보여드리겠는데 앞에 한번 보시면은 저번 주에 이제 그 오페라 위주로 좀 봤습니다. 오늘은 오페라하고 이제 그 영화를 좀 더 많이 볼 건데 이 순수 시대는 딱 보시면은 The Age of Innocence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원작 그대로 제목을 지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민음사건입니다. 그 뉴랜드 아처라는 그 미국 상류층의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이제 주인공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 자체의 캐릭터가 한 시대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갈등적인 그런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뭔가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은데 참아야 하는. 그래서 이 인물을 보면은 안나 까레니나의 카레닌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셸 파이퍼가 엘렌 오렌스카로 나오는데 그 엘런이라는 여자가 안나와 좀 비슷한 그런 캐릭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위노나 라이드는 약혼자입니다. 약혼자. 자, 여기서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은 최초의 여성 플리처상 수상 작가 이디스 워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만하고 우아한 옛 뉴욕 무대를 펼쳐지는 사랑과 회한의 이야기. 그렇죠. 오만하고 우아한. 순수라는 명분으로 욕망을 걸러내는 사회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는 몸부림. 순수. 이건 그냥 명분일 뿐이죠. 그 사회를 비춰볼 때 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은. 자, 1921년, 요걸 기억해도 지금 100년 전 작품이죠. 그 위대한 개츠비의 그 스코피츠 제럴드도 대략 이 시대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21년에 필리처상을 받은 이디스 워튼의 대표작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파란 것 다 보세요. 파란 부분을 보시면은 그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순수의 시대 번영을 구가했던 뉴욕의 상류 사회를 세밀하게 복원했고, 그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세 남녀의 삼각관계를 통해 욕망과 도덕, 다 이제 이런 키워드만 알아두셔도 모든 문학과 인문학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연히 포기해야만 하는 세계.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많이 포기하셨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그렇게 질서를 가지고 가정이나 모임에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 축복 같은 어둠에서 추방된 여자가 누구겠어요? 미셸 파이퍼입니다. 엘렌입니다. 축복 같은 어둠. 결혼을 얘기해요, 결혼. 이 엘런이라는 여자는 이혼을 하고 이제 뉴욕으로 오게 되는데, 축복 같은 어둠에서 추방된 여자. 이 제도와 결혼이나 그 사회에서 추방된 안나 까레나와 비슷하죠. 그녀의 눈을 보고 만 남자가 바로 그 누렌드 아처가 되겠죠.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렌드 아처와 엘렌 올렌스카. 그 위노나 라이드가 메이 역으로 나오는데, 이 메이는 주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삼각관계의 어떤 조연. 근데 이 여자가 약혼자이자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이제 이 문장만 좀 보여드리면은, 이 전체를 다 읽으셔도 되는데 쉽지 않죠. 전체 다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요거 잠깐만 이제 주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배경은 저번 주 오신 분들은 알죠. 1870년대 뉴욕입니다. 20세기 초에 쓰여졌지만 이 작품 배경은 그 현 시대가 아니고 과거인 거죠. 1870년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가 짓기 전입니다. 자, 자신이 속한 세계에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살아온 부유한, 그러니까 금수저입니다. 변호사 누렌드 아처,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다니엘 데이루스입니다. 이 사람은 티 없이 순수한 메이 월랜드, 바로 위노나 라이드인데 메이라고 부를게요. 아처는 메이와 약혼을 하게 되고, 이 평화는 이 메이의 사촌인 엘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그 아처를 원하는 거죠. 잔혹한 남편을 피해 집을 뛰쳐나와 뉴욕으로 돌아온 엘렌은 금세 사교계의 추문거리가 된다. 안나 까레나처럼 이 공격 대상이 된단 말이죠. 누렌드는 메이의 부탁을 받아 마지못해 엘렌을 돕다가, 그죠? 그녀의 독특한 매력에 끌린다. 왜 매력에 끌리겠어요? 아처는 뭐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가 절제하고 참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시대에 자기 사랑과 자기를 위해서 이혼을 하고 그 자기의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이런 이성에게 서로가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특한 매력에 아처는 확 끌리고 맙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뭐냐면은 약혼한 타이밍. 항상 그렇죠.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사귀려 할 때 이성이 더 다가온다는 이런 세상의 진리가 모순적이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하고 유럽에서 결혼 생활을 하며 두 문화를 누리고 사치와 핍박을 동시에 경험한 앨런은 지금까지 누랜드의 주변에 없었던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여성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디스 워턴의 페르소나가 되는 거죠. 글을 읽으실 때 이제 그런 캐릭터가, 작가의 캐릭터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이 이디스 워턴이라는 여자의 그 자기 몸속에는 이중의 자아가 있었겠죠. 앨런이라는 행동하는 여자와 아처라는 행동하지 못하는 자아가 우리 쌤들에도 이중 자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뉴랜드는 그가 믿고 있던 세계가 축복받은 어둠에 불과하며, 그렇죠. 지금 결혼해서 해놓고 잘 살고 있지만 축복은 받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질서와 제도와 안정에 편입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자유와 욕망과 행복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어둠에 불과하며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함으로써 순수를 유지하는 공허한 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기가 막히죠. 아처가 앨런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끌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다니엘 데이비스 아처가 결혼 생활을 3, 4년 동안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앨런이랑 바람이 안 나요. 그렇게 유지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존중받아 마땅하고 인내도 있고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성적인 여성이라 믿었던 메이가 그 사회에 충실한 산물로서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없는 존재와 같은, 자, 이 말을 우리 선생님들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메이처럼 살지만 제가 어릴 때 이런 느낌을 조금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 그건 뭐 나쁘다 좋다 이 얘기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위대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캐릭터에 따라 달라요. 자, 이상적인 여성을 믿었던 메이가 앨런을 통해서 보니까 뭐죠? 그 사회에 충실한 산물로서 사회가 원하는 모든 교육을 받은, 우리 공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고 살아가야 한다. 생각할 능력이 없는 조화 같은 존재, 인공꽃이라는 얘기죠.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이상적인 그 위노나 라이더, 그 메이라는 여자가 사회의 산물이라는 거죠. 스스로 사고할 능력은 없는 조화. 그죠? 제가 솔직하게